큐브야 TV입니다. 오늘은 양태광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번에는 NPL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특수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태광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강의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특수물건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접하시는 게 가장 많은 건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은 토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에 뭐 성립여지 있음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나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임차인들 흔히 말하는 가장 임차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들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외에는 약간 이제 지분 경매도 특수물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것들,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로서 선순위 뭐 가등기 가처분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매에서 말하는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이제 특수물건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특수물건 관련해서 소송은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진행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소송은. 근데 다만 법정지상권이 이제 없음을 전제로 해서 철거 소송이나 지료 청구 소송을 많이 하게 되고, 뭐 한 100건 이상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한 걸로 하면 일반 경매를 하지 약간 고수익을 누린다고 하면 네. 리스크도 좀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수물건을 도전하신다고 하셨을 때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특수물건 경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수물건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전부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 특수물건 경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의도 필요하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흔히들 뭐 아니면 도의 전략으로 특수물건을 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돈을 잃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수물건이지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고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특수물건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송은 이제 100건 정도를 진행하셨다 그러면 그렇죠. 네. 관련해서 그 사례 좀 몇 가지 좀 들어주시겠어요? 특수물건 중에 가장 이제 많이들 보시는 거는 사실은 유치권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이나 뭐 짓다 만 건물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특수물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이미 시작을 했고 낙찰을 받아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료 청구 소송부터 건물 철거를 하려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업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여러분이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해 철거가 돼버리면 이미 기투여한 공사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도 물론이고, 자기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쨌든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이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신고한 시공사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유치권이 걸려있는 그 물건, 즉 저희가 이제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하면 토지를 사줄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례. 그래서 저희가 유치권 배제 소송도 하고, 유치권은 사실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토지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유치권을 신고한다 한들 그 유치권이 토지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럼 사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고, 결국에는 유치권자도 뭐 긴 소송을 해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할 때 아주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결국 유치권 부존재도 걸려 있고 토지도 인도해야 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았고 그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그 땅까지 다 인수해서 본인들이 시공을 마치고 건물을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이 물건을 누가 사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찌됐든 은행권에선 유치권 신고라든지 법정상권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사실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많은 자본을 투여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하자를 뭐 명도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치유하고 또 다시 공사비를 투여해서 건물을 완전히 짓고 매각할 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실 좋은 엑시 구조는 이해관계자, 가장 유력한 건 시공사에게 매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공사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소송을 해나가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공매 과정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뭐 배제라든가 유치권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내용들하고 실제로 현장에 벌어지는 내용하고는 괴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유치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뭐 유튜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나 책에서는 뭐 일테면 점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증만으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는 그 기본 아닌가요? 점유는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송의 실무와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치권의 요건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장을 했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가 통상적인 우리 법적인 점유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유치권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유치권 점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진 몇 장 찍어서 증거로 제출해야겠다라고 하시고 입찰하시면 나중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할 때 유치권자의 점유는 생각보다 법원에서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도 유치권자가 내가 플랜카드 있는 사진 그리고 현장에 유치권 성립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사진 가끔 직원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등 그런 확인서와 서면만으로도 다시 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가지고 유치권을 깨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알려진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책이나 아니면 뭐 영상에서 되게 유치권이 마치 엄청 쉽게 점유가 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큰 괴리예요. 정말 생각보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유치권자는 유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임대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아시고 소멸을 하는 게 진짜 어떻게 소멸하는지 소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에서 사용 같은 경우는 유치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은 유치권자의 적법한 사용으로 가요. 판례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익형 부동산이겠죠.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 중에 일부는 점유를 하고 일부는 내가 유치권자 공사업자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소유자가 주장을 한 거죠. 이거 유치권자 내 동의 없이 네가 사용했으니까 이 유치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하겠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목적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사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경우는 뭐 누구나 쉽게 다 가짜가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유치권을 깨기 위한 소송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 엄청나게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권의 요건과 법원에서 실제 증거로 현출되어서 유치권이 부정되는 요건은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